안녕하세요. 뚱치이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72번째 알렉산더 코르다 감독의 1941년 영화입니다. 월터 라이히 각본이고요. 루돌프 마떼 촬영, 미클러스 로자 음악 감독, 그 다음에 비비안 리, 로렌스 올리비에, 앨런 모브레이, 글래디스 쿠퍼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비비안 리는 해밀턴 부인, 그리고 로렌스 올리비아는 넬슨 제독, 앨런 모브레이는 해밀턴 레이디의 부인이죠. 해밀턴 경, 그리고 글래디스 쿠퍼는 넬슨 부인 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 영화 1941년 영화고요. 이 영화는 너무나 유명한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해밀턴 부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대장장이 집의 딸로 태어나서 엄청나게 뛰어난 미모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댄서부터 해서 많은 남자들의 시선에 오르내리게 되면서 뭐 정부 역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여인의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 해밀턴 경이라는 분은 이태리 주재 나폴리 대사였어요. 이 영화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해밀턴 부인이 됩니다. 부인이 돼서 운명의 상대를 만났는데 그 상대가 영국의 우리나라의 이순신과 늘 비교가 되는 넬슨 제독인 거죠. 그런 그 둘의 운명적인 사랑 얘기를 갖다가 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영화가 1941년이잖아요. 이 영화는 사실 로맨스 이전에 약간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감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알렉산더 코르다 감독은 이제 헝가리 출신 감독이고요. 근데 이제 영국으로 귀화를 했죠. 그리고 이제 윈스턴 처치라고도 엄청나게 막역한 사이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마리우스라는 1931년 작품, 40년의 바그다드의 도둑,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제작도 많이 했어요. 제작자로 To Be or Not to Be, 1942년 언스트 루드비치 감독의 영화죠. 그리고 이제 자기 동생도 졸탄 코르다라고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폴 패더스, 이 영화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화도 이제 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악 감독도 여기서 미클로스 로자, 자주 등장을 하던 유명한 헝가리의 음악 감독이죠. 같은 동양이고요. 동양이라서가 아니라 워낙 뭐 유명한 음악 감독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월터 라이히 각본인데요. 1944년에 조지 쿠커 감독의 가스등, 이 영화도 제가 곧 다룰 것 같아요. 그리고 1953년, 너무 유명하지만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953년에 헨리 해스웨이의 나야가라.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 부분에서는 더 이상 뭐 걱정이 없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 감독은 루돌프 마떼라고 크라코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체코 쪽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도 이제 동구권 출신이기는 한 거죠. 대표적인 작품은 질다, 투비온 나투비,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상하이에서 온 여인, 오선 웰즈 작품이죠. 벌써 그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너무나 영상미가 뛰어난 감독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처치라고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알렉산더 코르다가 이 영화를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촬영이 되거든요. 한 6주 만에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의 프로파간다적인 목적이라는 게 그 당시 이 영화 자체가 그런 줄거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넬슨 제독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 유럽으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전 유럽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다른 상황이지만 독재 권력, 유럽에서의 어떤 권력에 맞서 싸우는 다른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어떻게 보면 히틀러라는 인물에 대항해서 이제 싸워야 하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마치 그 시대의 상하고 비교를 하면서 나폴레옹에 맞서 싸우는 것처럼 히틀러에 맞서 싸우자 하면서 미국인들한테 좀 마음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선전 부분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사실 약간의 오인을 받아서 이 영국을 위해서 이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청문회 같은 데 이제 나설 뻔 했어요. 날짜도 잡혔고. 그런데 이제 진주만 공습이 이어서 있게 됨으로 해서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미국 참전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그것도 무마된 거죠. 이 영화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화 안에서 그 넬슨 제독이 특히나 애국심을 독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도 나폴리 왕한테도 정말 이러고 있을 때냐, 지금 이렇게 파티할 때가 아니다. 한시라도 지금 우리가 잠깐 이겼지만 곧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당신 나라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하면서 막 그렇게 독려를 하는 그런 어떤 장면 속에서 뭐 애국적인 대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윈스턴 처칠이 개입을 했다는 어떤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윈스턴 처칠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고요. 항상 이 영화 떠올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윈스턴 처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서 어떤 데는 보면 20번 이상 봤다. 어떤 영화에는 좀 과장해서 83번이나 봤다. 하는 어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자기 이제 벙커에 있을 때 이 필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시청을 또 더 많이 했었던 모양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외의 이 로맨스, 저는 이제 특히나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이 로맨스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 영화를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이제 워낙 그런 주제 자체가 매력적인 주제다 보니까 독일에서 첫 번째로 1921년에 만들어지고요. 무성 영화로. 그리고 레이디 해밀턴이라는 이름이로요. 그리고 이게 이 영화가 1941년이고 그 다음에 1968년에 프랑스의 크리스티앙 자크 감독이 또 엠마 해밀턴이라는 또 영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영화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었던 그런 영화죠. 배우들은 보면 여기서 해밀턴 부인을 연기하는 그 배우가 우리의 드디어 비비안 리가 등장했습니다.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 몽고메리 클리프트 커플도 얼마 전에 젊은이의 양지에서 보셨고요. 제가 특히나 보면 뭐 리타 헤이워드, 라나 터너, 진 티언이 많이 소개해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을까요? 최근에는 조앤 크로포드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최고의 그런 어떤 연기력과 뭐라 그럴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아마 이 영화에서만큼 비비안 리의 매력이 1940년, 41년 이 영화니까 40년이 애수거든요, 애수. 그 워털루 브릿지, 그 로버트 테일러하고. 그 영화 정말 잊을 수 없죠. 다 대부분 이제 로맨스의 영화는 예전 세대 분들은 그 애수 같은 영화를 통해서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떠냐면 사실 해밀턴 부인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해밀턴의 이 비비안니는 이 영화 속에서 남편이 있는 거죠. 해밀턴 경. 그리고 그 글래디스 쿠퍼가 연기한 넬슨 제독의 부인도 있는 것처럼 둘 다 이제 유부남 유부녀 사이였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넘어서서 그렇게 이제 둘의 사랑이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인 쪽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둘의 커플이 제일 처음에 만났던 영화가 1937년에 Fire Over England라는 영화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꽃 튀는 사랑이 시작이 된 거죠. 첫 번째 같이 한 영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도 비비안 리하고 로렌스 올리비에는 서로 가정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랑이 붙어서 결국 동거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1940년에 두 번째 작품 21 Days 해서 21일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 40년 영화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찍은 둘이 나오는 영화이자 이 영화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둘이는 3번밖에 같이 이제 그 호흡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면 제가 그 소개해드렸던 좀 여담이기는 하지만 그 영화 있죠. 그 레베카 알프레드 히치콕. 그게 1940년대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940년 작품도 그때 이제 얼마나 둘이 사랑하고 막 결혼하고 막 그런 어떤 시점에 있었어요. 오랜 동거 그런 거를 끝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로렌스 올리비에가 그 히치콕한테 엄청나게 레베카 그 두 번째 부인 있잖아요. 존 폰테인이 연기했던 그 역을 갖다가 엄청나게 비비안 리한테 맞게 하려고 했지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존 폰테인이 엄청나게 그 분위기가 싸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왕따 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떤 느낌도 있어서 결국은 그 역을 더 잘 소화해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어떤 일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베카 거기서 완전히 그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네. 부인 있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그 부인. 이렇게 가끔씩 이 배우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어떤 그 부분 안에서 완전히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됐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서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연기하는데 그 삶 자체가 둘이 불륜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동거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역할 자체가 실질적인 그거를 갖다 자기들이 경험한 삶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걸 이중적으로 보시면 좀 더 특별한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은 로렌스 올리비아, 비비안 리는 뭐 한 20년 결혼 생활을 하고 헤어지죠. 그래서 아마 보면 가장 생기가 넘치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60년 중반에 사망하기 전까지 이제 마지막 로맨스 영화가 로마의 예수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호세 퀸테로 감독의 61년인가 그럴 거예요. 저는 그 영화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비비안님 말년의 그런 어떤 로맨스 영화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가장 빛나는 시절이잖아요. 1939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940년 애수, 워털루 브릿지, 1941년 지금 레이디 해밀턴, 이렇게 이어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저는 보면 특히나 그 해밀턴 대사에 좀 중점을 하면서 영화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동생까지 투입해서 이제 무대 좀 전에 보니까 무대 장식도 빈센트 코르다, 그러니까 코르다가 가문이 막 총출동해서 이걸 갖다 만드는 거예요. 네, 알렉산더 코르다 본인이 보세요. 제작하고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처칠의 동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코르다가 감독 중에서 귀족이 되잖아요. 코르다 경이 되잖아요. 자기를 하사를 받게 되잖아요. 네, 프랑스 깔레 지방에 도착을 했고요. 저기 보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저 여인이 바로 비비안 리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두루뭉거리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술집으로 그 와인샵 같은 데죠. 그런데 가서 시드를 사가지고 가격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동안 뒷주머니에 술을 갖다가 몰래 숨겨서 훔쳐옵니다. 그래서 거기 저렇게 잡히고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하면서 뺨까지 맞고요. 그리고 이제 여인 하나가 저 여자 영국인이네요 하면서 막, 그리고 이제 결국은 감옥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여인이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냐고요. 네. 근데 이름을 얘기합니다. 네, 이름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해밀턴 부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렇게, 아니 말도, 그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잔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어쨌거나 믿거나 말거나 당신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사람만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울 속에서 다른 얼굴이 나를 바라보는 그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얼굴이 내 거울 속으로 비쳐 들어와서 날 봐주는, 그런데 그 죽어버린 얼굴 하면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를 나타내죠. 옛날의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플래시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나는 18살이었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하면서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는 나폴리 왕국의 영국 대사 관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대사 해밀턴인 거죠. 앨런 모브레. 그죠? 그리고 막 짐이 도착합니다. 런던에서. 그런데 특히나 저 여인상에 주목을 하는 거죠. 네, 여기 여인상을 보면서 이 프랑스 대사 보고 이게 바로 그 조지 롬네라는 사람이 그린 초상화 여인상인데 하니까 그 프랑스 대사가 그럽니다. 아니, 솜씨는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존재한단 말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있다가 곧 그 여인을 만나보게 될 거네. 사실인지 아닌지 자신이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실물이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대사하고 인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엠마 하트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어느 정도의 그 남자 그레빌이라는 남자를 통해서 약간 이제 숙녀의 기본적인 어떤 예의 소양을 좀 배운 거죠. 그리고 그 엄마도 그렇게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저 대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디도 가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서 걸어오는 거죠. 굉장한 미인이군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순진해 보이는 아가씨가 이렇게 프랑스 대사가 얘기하는 거는 당신 여인 보는 눈이 좀 둔하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여인이 어떻게 보면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관능적인 그런 어떤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추고 그런 어떤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막 버려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진한 얼굴에 그런 과거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자를 보는 눈이 좀 둔하군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데 저런 여자는 저런 좌절을 탄력 삼아 뛰어오르는 타입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미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저런 여인한테 과거가 있다고 그 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전에서 이 조각상을 보게 고대 그리스 신전에서 야만인에게 목이 쳐서 내버려져서 2000년 동안 그 여기저기 서 밭에서 뒹굴다가 밭에서 발굴된 거잖아. 결국 가치를 알아보는 주인을 만난 거지. 이 아름다움 앞에서 과거 같은 것은 무의미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그 해밀턴 경은 미를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적 관점에서 모든 거를 갖다가 접목시키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조각품과 소장품들에 둘러싸여서 살아나가는 거를 갖다가 너무나 세상에 위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실질적으로도 그 아주 그 좋아하고 잘 살았던 부인과 사별하고 이제 혼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야 엠마하고 나이 차이도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조각품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2부에서 왜 엠마가 여기에 왔고 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올 겁니다. 이 정도에서 해서 그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